안녕하세요. 이렇다 195회 냉수입니다. 오늘은 설가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가타입니다. 네, 그리고 찬이쌤도 역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이쌤입니다. 네, 오늘 설가타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설가타님은 제가 알기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기본소득 최고 소장 이론가이시다. 네. 이렇게 하찬 알고 있는데요. 예, 30대에서 최고. 네. 40대까지 막나해도 최고. 네, 50대는 좀 경쟁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슈퍼바이저라고. 네, 굉장히 네, 네. 젊은 그런 네, 유명한 이론가이신데 네, 네. 설가타님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요즘의 기본소득이 정말 핫한 의제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번 기본소득에 대한 되게 흥미로운 주제로 많이 이렇다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토론과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프레시안에서는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이라고 해서 아예 다 코너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을 기획 또는 특집 주제로 삼은 여러 학술 저널이나 문학 저널에서의 기획호 또는 특집호가 계속 나왔는데요. 그 2020년 8월에는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7권 제3호에서 네, 또 특집을 다뤘고요. 드디어 막수주의에서도 관심을 보여주시는군요. 네, 반갑네요. 마르크스주의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그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또 기획호로 한 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020년 9월에는 문학들 제61호 그리고 이제 창작과 비평 제 189호에서 또 기본소득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류보선 이사님도 이제 글을 또 쓰셨고요. 네트워크 이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10월에는 동향과 전망 110호에서 또 이제 뭐 논쟁도 있었고 관련된 글도 몇 개 실렸고요. 네, 정말 오래된 잡지죠. 네, 그리고 산업노동연구 제26권 제3호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샘브레님 이랑 이제 서정희 교수님 뭐 논문이라든지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그런 기획호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기본소득이 논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올해 여름에 책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그 제목이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입니다. 네네. 네, 그 다할 미디어에서 나왔고요. 그 중에서 제5장 기본소득 쟁점을 제가 썼습니다. 아, 이거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책이죠? 네, 경기연구원에서 엮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다 195회는 이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기본소득을 둘러싼 뭐 향후 토론과 논쟁에 조금이나마 기여해 볼까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논문도 쓰시고 프로젝트 뭐 토론에 정말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언제 경기연구원의 책까지 또 한 장을 집필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대단한데요. 제가 경기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쓰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5장 2020 기본소득 쟁점 분석이 될 것 같네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어떻게 되나요? 네, 기본소득이 급부상한 배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생산성과 고용이 탈동조화, 디커플링 되고 있고 생산성과 소득 또는 노동소득이 또 탈동조화 되고 있고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자본주의 부상으로 인해서 노동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이 또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조건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또 이것에 대응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또 정당한 정책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기본소득이 현실에서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향한 굉장히 다양한 비판과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대중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맞아요. 많이 반대하시던 분들도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맞아요. 신학으로 싹싹 변해 있어요. 굉장히 대화가 중요하다는 생각 네. 많이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굉장히 네. 쟁점이 많을 것 같은데 쟁점이 몇 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네, 책에서는 12가지 쟁점을 다뤘는데요. 오. 그런데 그 중에 3개는 이미 이렇다 여러 방송에서 좀 많이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주로 9개 쟁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9개 쟁점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쟁점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첫 번째는 기본소득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겠죠. 그래서 기본소득을 명확히 잘 정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본소득 정의는 많이 들었는데 네, 쟁점이 이제 분명한 게 당혹스럽네요. 아닌데 이게 쟁점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본소득은 특정 정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어떠한 소득 자산 조사나 노동 조사 거치지 않고 개인 단위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급여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뭐 네, 너무 네, 되게 분명한 정의가 분명한 정의가 있는데 있어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이게 기본소득의 5 characteristics라고 5대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비엔대회 총회에서 다 결의가 된 거고 네. 정관에도 써 있고. 근데 이제 요 5가지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죠 우리가. 왜냐하면 요거를 잘 구별할 때 기본소득의 종차라 그럴까 네. 특징이 잘 드러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EITC하고 다른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뭐 EITC는 뭐 노동을 해야 되죠 직전 해에, 그죠? 근데 이제 BIK는 BIK는 기본소득은 그런 게 없고, 또 뭐 음해소득세, NIT 이런 거하고도 네. 좀 다른 게 그 뭐 EITC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근로장려금이라고 네. 하죠. 네. 이거 분명히 다른 게 근로장려금 EITC는 전해 노동한 그 기록이 있어야 되고 네. 노동소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노동을 전제로 해서 돈을 이렇게 얹어주는 그런 것이 되니까 기본소득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또 임금 보조금하고도 다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음해소득세, 네거티브 인컴택스를 기본소득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잘못 설명하는 분들이 꼭 네,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음해소득세는 소득조사도 하고 자산조사도 해서 수급 대상자를 특정 기준 이하자로 딱 선별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뭐 계속 보통은 이제 사후로 지급하죠. 1년 단위로 사후적으로 지급하는데 그에 반해서 기본소득은 매월 주고 조건도 없고 소득 자산 조사도 안 하고, 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한다고 지급액이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소득은 네. 여러 면에서 굉장히 다른데 이런 것들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또 쟁점이 되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가 된 쟁점이 될 수가 있죠? 네, 우리는 기본소득을 향한 비판 중에 상당수가 정의상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간주한 뒤 비판하는 그러한 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맞아. 있는데요. 헛개비를 세워놓고 헛개비를 공격하는. 네, 네가 기본소득이지 헛개비 뭐 이러면서. 예. 네, 아하. 맞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보자면 2017년 말과 2018년 초에 영국의 리뉴얼이라고 하는 그 저널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요. 먼저 피츠 등이 이제 2017년 마지막 호에서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일종의 임금 보조금이자 최소소득 보장제도로 기능했던 스피넘랜드 제도, 굉장히 유명하죠. 예, 이 제도의 사례를 통해서 기본소득이 저임금에 대한 우울한 보조금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부당하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콤 토리 박사가 2018년 첫 호에서 기본소득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는 스피넘랜드 제도나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근로세액공제, 지금은 이제 다르게 바뀌긴 했지만, 또는 뭐 현재 유니버설 크레딧과는 달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비판을 안 하고 스피널랜드를 비판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기본소득을 비판했다고 착각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황당하네.
임금 보조금과 기본소득을 좀 혼동한 것 같아요. 완전 혼동하고 있네요. 네. 예. 네, 임금 보조금은 어쨌든 임금 노동을 전제로 주어지는 거니까 임금 보조금을 받으려면 일단 고용이 되어야 하는 거고 맞습니다. 고용이 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고용과 연계돼 있는 거죠. 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고용과 무관하게 주는 거니까 오히려 노동자는 임금 노동을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협상력을 높여주는 거고 다른데 분명히 네네. 다른데 그래서 임금을 네. 상승시킨 효과가 있는 네. 경향이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네. 네, 맞습니다. 그 또 다른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은 그 오성운동이 주도하는 이탈리아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 조건적인 최소소득 보장 정책을 기본소득이라고 잘못 이름 붙이는 사례도 그런 경우 많죠. 잘 발견이 우리나라도 됐죠. 있죠. 국민의힘이라고. 네. 최소소득 보장 88만 원 만들었고 네. 기본소득이라고 시작을 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뭐 작년 얘기긴 한데요. 2019년 3월 6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기본소득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빈곤층 구제와 소비 진작, 직업 교육 등을 목표로 실시되는 이 제도는 월 수입이 빈곤선인 78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그 당시 약 99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미만인 사람만 신청할 수가 있고 1인 가구에는 최대 월 780유로, 4인 가구에는 1,300유로까지 지급된다. 이렇게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인 기준 780유로 최소소득 보장제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수혜자로 선정되면 4월 중순부터 이제 2019년 4월이겠죠. 선불 카드를 지급받아서 식료품, 의약품 구입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분명히 이것도 문제가 많죠. 네, 그리고 혜택은 18개월 동안 제공되지만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재신청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감퇴시킬 것이란 우려 탓인지 노동이 가능한 수혜자들은 반드시 직무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 이상 일자리 제의를 거절한 사람에겐 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된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죠. 예, 많은 이거 조건이 있네요. 네, 조건이 굉장히 많네요. 또 네. 듣다 보니까 한국의 자활급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자활을 조건으로 자활을 해야지 급여가 나오는.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 대상이라는 것도 비슷하고 네. 노동이 가능한 수혜자들은 우리나라는 자활급여를 시키고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생계급여로 놓고 네. 이런 식으로 분류하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이 가능한 수혜자들은 직무교육에 참여해야 되고 일자리 제의를 3번 내로 이상 거절하면 못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또 받게 네, 되고. 이거 미국의 네. 템프 제도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일자리 제의하면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 좀 문제가 많네요. 이게 어떻게 기본소득인지. 예, 아주 거리가 네. 멀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소득 자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설정된 빈곤선에 따라서 차액을 보전하는 형태라는 최소소득 것이죠. 보장. 네, 그러니까 소득의 기본 소득은 보통 그 소득의 바닥을 딱 네. 제공한다고 플로어를 정하는 거죠, 인컴 플로어. 플로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일종의 실링인 실링. 거죠. 천장을 정하는 천장을 거죠. 예, 정하기 네. 때문에 기본 소득은 그런 여러 가지 덫에서 벗어날 수 있고 노동 유인도 제거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러한 제도는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는 점도 차이가 있고요. 직무교육 참여가 강제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 그리고 소비가 식료품과 의약품 구입으로 제한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면은 기본소득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리가 먼 정책이다. 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현금인 거 말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기본소득하고 다른 정책이 혼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오성운동 정부의 정책이 실패하면 왠지 한국의 신문에서는 뭔가 기본소득이 실패했다 뭐 이런 가짜뉴스가 막 많이 퍼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네요. 당연히 펴집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정책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뭐 실패로 판명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본소득의 실패가 아니죠. 오히려 이제 조건적인 최소소득 보장의 실패고 이러한 조건적인 최소소득 보장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그 비슷한 제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조건적인 최소소득 보장에 비해서 기본소득이 더 우월하다. 네. 비교 우위를 드러내는 증거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니까 정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본소득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말로 기본소득을 둘러싼 합의적인 토론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콤 토리 박사는 그 2018년 논문에서 피츠 등의 2017년 논문에 대해서 비판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토론은 세심한 정의와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를 요구한다. 기본소득은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무조건적이고 철회될 수 없는 소득이다. 현재 토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가 아니라 질 높은 연구와 사려 깊은 논리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토리. 네, 정말 명언이네요. 네, 훌륭한 교수입니다. 네, 토리 교수. 네. 네.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쟁점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번째는 기본소득의 정의, 저스티스를 담은 정의, 데피니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를 담은 정의가 필요합니다. 네. 야, 멋있습니다. 네. 네. 앞서서 이제 냉수님이 기본소득의 정의를 잘 정리해 주셨고요. 또 찬이쌤이 그것을 five characteristics로 네. 그렇게 써 있어요. BN에 가면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통상적으로 기본소득을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이라는 특성을 갖는 무언가로 정의를 해왔죠. 그런데 이러한 정의만으로는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특성 각각에 대해서 왜 그래야 하는가의 질문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왜 자산조사나 노동조사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가, 뭐 예를 들면 무조건성을 향한 네.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예. 맞아요. 그 5가지 원칙 모두에 대한 반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보편성에 대한 반론을 하면은 보편급여는 선별급여에 비해서 수급률도 높고 네. 또 행정비용과 행정부담이 더 적고 중산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더 제도가 확장돼서 재분배 효과도 우수하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딩동댕동. 네. 네. 그리고 뭐 개별성 같은 경우에도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하면 훨씬 더 가정 내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또 개인들의 경제적인 그런 힘을 부여해서 그들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청산 유수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잘 가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일회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일회성 지급이 아닌 정기적인 지급은 그러니까 이제 기초자산과의 비교가 되겠죠. 그렇죠. 요새 많이 얘기됐죠. 네, 성인 초기에 지분을 탕진할 자유를 비롯한 사회적 지분급여가 제공하는 일부 자유는 좀 제약할 수는 있지만 네. 모든 사람들에게 생애 전체에 걸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전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가 있죠. 이것이 또 네. 예전에 그 두 제도를 비교했던 이렇다에서도 좀 다뤘었고요. 네네. 그리고 현금 지급에 대한 옹호와 관련해서는 현물 지급과는 달리 현금 지급은 전달 체계상의 누수와 낭비, 비효율성 문제 그리고 복잡한 전달 체계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부패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옹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현물 급여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거고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예.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논변은 사회 경제적 필요성과 효과 면에서의 논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자체가 근본적으로 정의로우며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소득의 저스티스를 담은 데피니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대 특징이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기존의 설명은 사회 경제적 필요성과 효과 면에서의 논증이다. 네. 근본적인 정당성의 논증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명확히 알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의를 정의롭게 내려야 된다고 지금 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누군가 제안했던 녹색 참여소득 네. 이게 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좋긴 좋아 이 사람이 생각할 때도. 근데 지금은 심각한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상황이야. 네.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거를 매치시키면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걷기를 한다든가 자전거 타기를 한다든가 대중교통 이용을 포함해서 생태적 이동을 한다는 걸 조건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녹색 참여소득 이런 제안 아마 설가트님도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강상구 선생님이 네, 최근에 네. 작년에 주장했죠. 네. 뭐 기본소득에 뭔가 저스티스를 심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이런 네.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강상구 선생님의 제안에 음.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그분의 녹색 참여 소득 또는 그분은 이제 녹색 기본 소득이라고 그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예. 이 제안은 기본 소득의 정의, 그러니까 저스티스를 담은 정의, 데피니션의 중요성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기후 변화나 생태 위기 문제의 심각성에 전적으로 동의하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도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생태적 이동을 조건으로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지적할 그렇죠, 수밖에 아니죠. 없죠. 예. 물론 또 이 생태 참여소득 또는 생태 기본소득 제한이 갖고 있는 내적인 문제점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은 뭐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기본소득의 정의, 저스티스를 명시적으로 고려한다면 아무리 좋은 그 무언가라 할지라도 조건성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정의, 데피니션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의 정의, 저스티스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할 그렇죠. 수밖에 어긋나게 되죠, 없습니다. 결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함께 도입되는 형태의 참여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 대신 지급되는 형태의 참여소득 그것이 또 구체적으로는 녹색 참여소득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곤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기본소득에 저스티스를 불어넣기 위한 의도로 어떤 수급의 조건을 부과하는 순간 그 조건이 아무리 좋은 활동이다 하더라도 기본소득은 저스티스를 잃는다. 아하. 네, 이렇게 그리고 데피니션을 읽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크게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도 조건을 부과하면 네, 저스티스가 없어진다. 맞습니다. 아, 이거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아하, 네. 예. 데피니션도 없어지고. 네. 음. 그러면은 이제 기본소득에 저스티스를 담은 데피니션이 무엇일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렇다 해서도 여러 번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슈퍼바이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2019년 1월 26일에 제7차 정기 총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정관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정관 제2조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네트워크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참여를 실질적이고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이라고 규정한 것은 기본소득의 저스티스를 담은 데피니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따르자면 상호성, 이제 영어로는 reciprocity가 되겠죠. 그리고 무임승차자, 프리라이더스, 뭐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복지제도 일반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면서 네. 나오는 게 이제 서핑 타는 아이들. 네, 무임승차자 네. 이런 얘기나 기생, 패러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기본소득이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 자체는 관역을 잘못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공유부에 대한 권리 그리고 공유부에 대한 몫으로 정의를 해야 기본소득의 정의가 담길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운영위원이시잖아요. 네. 네. 저는 운영위원이고요. 네. 설가타님은
이사기도 하시고 운영위원이니까 저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사실 날라리입니다. 날라리. 그래. 날라리 운영위원이고. 네. 제 생각엔 한국 네트워크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의가 아무래도 세계에서 가장 정의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나. 네. 그러면서 회원의 한 명으로서 되게 자랑스러운 네. 그런 이런 느낌이 정의를 있어요. 내리고 있는 게 한국 네트워크밖에 없죠. 아마 그런 그래요. 선구자입니다. 선구자. 그러게요. 기본소득 운동의 선구자.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기본소득은 우리 삶의 전환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기본소득은 노동과 생산, 경제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강남훈 교수님께서 이제 작년에 쓰신 기본소득의 경제학 책에서 이제 강남훈 교수님이 이 점을 강조하셨고요. 좀 직접 인용을 좀 해보자면은 기본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비임금 노동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임금 노동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비임금 노동도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고요. 또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은 최소한 얼마는 타인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기도 했고요. 또 기본소득은 공유부, 즉 공동자산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공동자산이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난번에 그 슈퍼바이저님의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책과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보통 생산 요소로 얘기했던 게 자본과 노동 또는 자본과 노동력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소득 진영에서는 이 공유부 또는 공통부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인 생산 요소로 또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훈 교수님께서는 부의 원천은 노동만이 아니다. 부의 원천은 노동과 자연이다. 여기서 자연은 연합지성, 공동자산과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부의 원천은 노동과 공동자산이다.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나의 소득의 일부, 예를 들면 11조 정도는 내가 생산할 때 공동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몫이다. 라고 이제 서술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생각을 아예 바꿔야 되니까 그거 자체가 쟁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의 네, 맞습니다. 논쟁이네요. 네. 기존의 생각과의. 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유급노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돌봄노동, 자원봉사활동, 공동체 활동 이런 모든 활동들이 소중하고 노동 개념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 구성원 각각이 어떤 형태로든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동만이 부의 원천이 아니라 자연, 제도, 인프라, 지식, 정보 등 공유부가 중요한 부의 원천을 이룬다. 네, 이런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왜 그런 사람도 많죠. 놀고 있는데 왜 주냐. 맞아요. 근데 노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잖아요. 네. 실제로 노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놀고 있는 게 놀고 있는 게 아니다. 네. 누군가에게 다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기여하고 있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기본소득의 중요한 점인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엔 네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번째는 어떠한 기본소득 모델을 토론에 붙일 것인가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당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특정 기본소득 모델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기본소득 관련된 재정 모델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다에서도 이제 제시를 했었었는데요. 소개를 드렸었는데 2018년 2월에 출간된 OECD 워킹 페이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핀란드의 현재 제도를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로 변화시켰을 때랑 기본소득 제도로 변화시켰을 때에 여러 유형의 가구가 직면하는 유효세율을 비교하면서 기본소득 제도보다는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가 노동유의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결론 지었고요. 이것과 관련된 비판은 사실 이렇다 95에서 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선 좀 짧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킹 페이퍼를 보면은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은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오히려. 그리고 빈곤율도 11.4%에서 14.1%로 오히려 증가시킨다. 그런데 반대로 유니버설 크레딧은 복지급여 체계의 복잡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기존의 뭐 4개 복지급여와 2개의 텍스 크레딧을 하나로 통합시킨 모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복잡해졌다라는 것은 또 이렇다 95회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적어도 이 워킹 페이퍼에서는 유니버설 크레딧이 핀란드에 적용됐을 때에는 빈곤율이 11.4%에서 9.7%로 감소된다. 뭐 이런 식의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유니버설 크레딧이 도대체 어떤 제도길래 기본소득보다 노동요인도 더 강하다 그러고 심지어 빈곤율도 더 감소시키나요? 네, 제가 이렇다 아까 말씀드린 그 95회에서 네. 여기 있는 이제 설가트님하고 같이 진행한 적이 있어서 저도 조금 기억이 나는데 네. 간단히 말하면 2010년도에 당시 영국의 집권 여당인 보수당 자민당 연립정부가 6가지 복지제도를 합쳐갖고 뭐 세액공제나 복지급여 이런 걸 합쳐갖고 만든 저소득층 통합복지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니버설 통합이니까 어떤 건가 하면 그 유명한 그 칸느 영화제 대상을 탄 나 다니엘 블레이크 있잖아요. 네, 봤어요. 거기서 주인공 다니엘 블레이크가 처한 상황이 바로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가 이 도입된 영국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네. 네, 아픈데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네, 맞아요. 일을 안 하면 복지급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사람 몰고 가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6개로 분산해서 이렇게 운영하던 걸 통합했으니까 지들은 편해졌는지 모르는데 네. 그 수급자 입장에서는 훨씬 복잡해진 거죠. 왜냐하면 노동 연계성도 강화해야 되고 수급 조건도 엄격해야 되고 거기 보면 컴퓨터로 뭘 입력해야 되는데 컴퓨터 잘 못해서 입력도 안 되고 막 고생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급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처벌도 강화하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를 또 보면 혜택이 나아진 가구도 있는데 혜택이 더 적어진 가구가 더 많아. 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나빠진 데가 더 많은 거죠. 또 낙인 효과도 커지고 모욕도 커지고 영화 장면들이 딱 떠오르시죠? 사생활 침해도 커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 그러게요. 네. 들어보니까 네. 유니버설하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고 크레딧 소득 보장도 아닌 것 같은데 대체 그 보고서에는 어떻게 기본소득보다 좋다고 서술돼 있는지. 네, 제가 봤을 때 분석 방법이 잘못됐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렇다 95회에서 좀 다뤘었는데요. 좀 요약하자면 근본적인 문제는 어떠한 증세도 고려하지 않는 예산 중립적 시나리오, 즉 예산 변동이 없는 상황만을 놓고 기본소득과 유니버설 크레딧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렇다 다른 편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굳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복지 재원을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비교한다면 전자가 후자보다 빈곤 및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수죠, 산수 이거. 100이라는 돈을 넣고 20명한테 나눠주면 50 가는 거고 100명한테 나눠주면 1씩 가는 거니까 100이라고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산수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죠. OECD가 산수한 거 아니야 지금. 돈 써갖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예산 중립적 시나리오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이제 고소득층과 고자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뭐 신규 세금을 도입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또 많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이러한 기본소득 재정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단순히 유효 세율 면에서 보더라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유니버설 크레딧 시나리오에서보다 훨씬 더 낮은 유효세율의 기본소득 제도를 설계할 수가 있고요.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에서는 이게 여기서 이제 싱글 테이퍼링 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뭐 노동소득이 100 증가한다고 하면은 복지급여로 65%가 감소하는 걸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급여 감소율이 아니라 한계 공제율,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증가하면은 세금도 더 내고 사회보장 또 기여금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하면은 가구에 따라서는 사실은
8, 90%대의 이제 세율 한계 세율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분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현재 기본소득 재정 모델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의 재정 모델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더 나은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8년에도 OECD 워킹 페이퍼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1년 전 워킹 페이퍼와 유사하게 예산 중립적 시나리오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되풀이하는 거죠. 기본소득이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워킹 페이퍼, OECD 워킹 페이퍼는 어떠한 형태로든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증세는 없다. 일단 전제로 하고 재원을 딱 고정시켜 놓고 저소득층 선별 모델보다 기본소득이 저소득층한테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전형적인 수법인데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항상 기본소득 그러면 나눠주는 방식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걷어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이 사람은. 사실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돈 갖고 이렇게 줄까 저렇게 줄까 이렇게 주는 게 저소득층한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나태하다는 생각이 그런 많이 들어요. 이런 연구가 OECD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설가트님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경북대 최한수 교수 요새도 참 열심히 글도 많이 쓰시고 인터뷰도 정말 많이 하시고 이게 기본소득이 유명해질수록 이런 분들이 참 바빠요. 최한수 교수, 연세대 양재진 교수 이런 분들 정말 바쁜데 딱 비슷해요. 예산 중립적 기본소득을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소득 최하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소득 최하층보다는 차상위 계층하고 중위소득 계층이 오히려 순수계층이 된다. 이런 실험 결과를 제시했던 적이 있죠. 최근에 아주 몇 달 전에 한 인터뷰를 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본소득의 최대 수혜자는 근로 가능 인구다. 빈곤층은 증세 없이 기본소득이 되어있다면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아니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이런 걸 자꾸 내놓냐? 그때 최한수 교수가 뭐라냐면 선거에서는 중도를 잡아야지 이기기 때문에 선거에서 중도를 잡아 이기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단언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양재진 교수님하고 또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이 교수분들의 이 논리가 뻔해요. 이런 거예요. 순환 논리인데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하면 저소득층에게 나쁘다. 그래서 증세를 하자 이거야. 증세를 하면 왜 그 돈으로 기본소득을 하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북유로시 복지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그러니까 이래도 기본소득 안 하고 저래도 안 한다는 거니까 결론은 500원이야. 결론은 1억원 저억원 안 해.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을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힘든 증세를 또 어떻게 하겠어. 맞아요. 증세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증세도 안 하고 기본소득도 안 하고 그럼 결론이 결국 뭐냐. 자기들 말은 안 하지만 지금의 가장 나쁜 지금의 복지급여 체계를 유지하게 돼 있는 맞습니다. 거죠. 찔끔찔끔 올리면서. 근데 그거를 그렇게 포장을 해갖고 막 아우. 네, 사실 영국 국회에서도 실제로 감당 가능하지 않거나 실현 가능하지 않은 기본소득 모델을 놓고 토론이 이루어진 좋지 않은 선례가 있는데요. 이제 2016년 9월 14일에 영국 국회의원들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국회의원이 감당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기본소득 모델, 그러니까 재원이 너무 많이 드는 모델이고요. 또는 저소득층에게 손해를 입히는 형태의 기본소득 모델, 아까 말씀드린 예산 중립적 기본소득 모델을 언급하면서 기본소득 일반을 그냥 비판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시티즌스 베이직 인컴 트러스트인데요. 예전엔 시티즌스 인컴 트러스트인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 단체는 이 단체의 연구를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모델을 다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중에 좀 좋지 않은 모델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용도였는데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가 있으니까 향후에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예시적인 UBI 모델에 대한 연구 결과는 발표하지 말자 이런 식의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정 국가, 특정 사회의 맥락을 고려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계층을 포함하여 인구의 뭐 7-80% 이상을 순수혜층으로 만들면서도 고소득층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형태의 어떤 그 감당 가능하고도 실현 가능한 특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놓고 토론에 붙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론을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마치 존재하지 않는 적을 만들어서 막 찌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없는 기본소득을 만들어서 그게 틀렸다. 자꾸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데 너 죽었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나쁜 모델을 올려놓고 그냥 그런 토론이 얼마나 생산적일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감당 가능하지 않거나 실현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기본소득을 모델로 두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당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특정 기본소득 모델을 놓고 토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가 있었어요. 두 번째인데요. 2019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모델을 세 개를 만들어서 지금 아까 자꾸 말씀하셨죠. 실현 가능한, 감당 가능한 모델 세 개, 탄소세로 탄소 배당하는 거, 토지 보유세로 토지 배당하는 거, 시민소득세로 시민 배당하는 거, 다 실현 가능한 모델들이죠. 이 세 개 모델을 놓고 그리고 공론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좋았던 토론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실행 가능한 모델 갖고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그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생산적인 토론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중립적인 시나리오는 아예 처음부터 배제해버리고 구체적인 재원을 만들어내는 계획을 얘기한 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공론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태까지 4개를 열심히 쟁점을 다루면서 달려왔는데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네, 좋습니다.